최근에는 또 이제 우리 군수 업체가 수출 엄청 많이 하게 됐잖아요. 일본은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K 뭐가 붙는 거는 웬간한 거 다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이게 한국의 생활 어떤 여러 가지 양식을 전 세계가 압도적으로 좋아하잖아요. 세대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특히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일본 사람들도 젊은 애들은 이제 일본어가 불편하니까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로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정치 혼란부터 한류 열풍 그리고 미일 관계까지 저희 이명찬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성정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었고요. 일본 외교 안보가 전공인데 한 4, 5년 가까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찍은 영상이 한 수백 개가 될 겁니다. 아마 굉장히 한 30군데 정도 제가 나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성정길 TV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첫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많은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일역전이란 책을 2021년도 1월 13일 날 제가 출판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요, 한일역전 무슨 우리가 무슨 일본을 어떻게 따라간단 말이야. 제가 유학할 땐요, 일본을 따라간다는 건 30년 내로 따라간다 어림없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유학을 했으니까 30년 내로 일본 따라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 그게 아주 뭐 절대적인 어떤 시각이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94년도 제가 갔으니까 2004년, 2014년, 2024년 딱 30년이잖아, 그죠? 정확히 30년 좀 지났는데, 지금 일본을 웬간한 건 우리가 넘었었어요. 많은 부분을. 물론 일본이 앞서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부분에서 일본이 많이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2021년도 1월 13일 날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냈느냐 하면요, 한일 관계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서 한일 관계가 삐걱삐걱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일본 사회는 오랫동안 그 수직 사회였어요. 계급 사회. 그게 사무라이 사회에서 오는 건데 한 600년 가까이 사무라이 사회를 이어오다 보니까 제일 위에 일왕,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사무라이, 그 밑에 산업공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계급화돼 가지고 지금도 일본은 사실은 계급 사회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뭘 말하냐? 일본은 굉장히 수직 사회라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냐면은, 한국은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반과 쌍놈이라는 계급은 물론 물론 우리도 산업공상이라 있었어요.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보면은 선비사회라는 게 있었죠. 선비사회라는 게 뭐냐면은, 선비라는 게 시시비비를 가르죠. 옳고 그름을 굉장히 따집니다. 사서삼경을 논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폐단도 많지만 어쨌든 한국은 어떤 학문을 가지고 논하고 논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대동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한국 사회는 수평사회라는 게 좀 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일본은 수직사회니까 가지고 힘있고 부자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가난하고 힘없고 못난 사람을 약간 그 갑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강제로 어떻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냥 그 수용되는 사회예요. 그게 계급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회는 수분지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라. 수분지족. 그게 바로 이제 계급사회라는 거죠. 네 계급에 맞게. 그래서 거기에서 신분 상승이나 신분 이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뭐냐? 그게 장인 정신인 거예요. 계속 하던 걸 계속 하니까. 그래서 신분 이동을 막아놓은 것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대대손손 그 하던 일을
선조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 가문이 가장 잘하는 거죠. 그게 계속 개선돼 나오면서 조금씩 개선돼 나와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 요게 장인 정신이에요. 그 일본 사회는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일본 사회는 장인 정신으로 전 세계가 상찬을 했죠. 일본을. 모노즈쿠리라 그래서 물건 만드는 거는 뭐 아주 예를 들면 창틀 같은 거 문을 딱 닫으면 바람 하나 안 새요. 수도꼭지 잠그면 물 하나 한 방울 안 떨어집니다. 근데 옛날에 한국은 어땠냐? 창문 닫아도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바람이 막 붕숭 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 닫아놓으면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요. 잘 안 잠기고.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우리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일본보다 더 잘 만들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제 샤시 문이 딱 닫으면은 뭐 바람 하나 안 새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도 문 딱 틀면은 딱 잠겼다고 바로 열리고, 뭐 지금은 다 그런데 과거 일본은 오랫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은 일본 사회 전체가 장인 정신,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것은 계급 사회를 대변하는 거고, 계급 사회라는 것은 수직 사회.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냐면은, 일본하고 한일 관계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오랜 역사 속에 길게 놓고 보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문명적으로 앞섰던 경우도 많았어요. 오랜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런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전에는 또 임진왜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쨌든 일본이 상당히 힘을 키웠을 때는 우리보다 또 강했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일본이 서구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훨씬 더 발전했죠. 그때 우리는 세국 정책을 펴면서 사실은 국가가 무너졌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식민지까지 당했잖아요, 일본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면서 우리는 많은 고초를 겪었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8.15도 지났고 한일 관계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역사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깔끔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 없어요. 이제 왜 이러냐? 일본 사회는 방금 얘기했듯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갑질해도 되는 그런 사회가 일본 사회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윗부분에 있는 사람, 상층 계급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자기 국민들에게만 상하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끼리도 상하관계가 있다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어떤 해석이 벌이냐니까, 한 1세기 반 정도는 일본이 한국보다 항상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마구 갑질을 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식민지까지 하면서 한국에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여전히 갑질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왜?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일본 사회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한테 사과를 안 해요. 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게 일본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국내 사회 질서상, 그래서 일본 수분지적, 그래서 일본 사회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요. 데모도 없어요. 왜? 수분지적, 계급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 없는 사람 힘 없는 대로 그냥 갑질하면 갑질 당하면서, 그게 일본 사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회하고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아무리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도 갑질하면은 그거 못 견뎌야죠. 한국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반발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수평 사회, 평등 사회가 굉장히 그런 의식이 강한 사회고, 일본은 수직 사회가 강한 사회. 이게 부딪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힘이 강했어요, 한국보다. 한 1세기 반 가까이 내가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질을 하면서 찍어 눌렀어요, 한국을. 그러니까 한국이 불만이 대단했죠. 역사 문제도 그렇고 하나 해결되는 것도 그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자, 그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한일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의 역전. 한국이 더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그럼 한국이 일본보다 힘이 더 있고 능력이 더 있고 더 뛰어나고 더 매력적이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일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앞에 납작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는 갑질하지만 힘이 없을 때는 얼지를 해요. 그게 확실한 게 미국한테 하는 거 보면, 일본이 미국한테 하는 거 보면 알죠. 과거에
전쟁을 치렀는데 뭐 압도적으로 힘이 강하다는 걸 느끼고서는 미국한테 두 번 다시 기어오르잖아요.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게 일본 사회의 하나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 힘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이게 일본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나 일본을 잘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공감하는 사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뭐냐? 이제는 과거같이 일본이 압도적으로 힘이 강해서 한국한테 마구 갑질하는 그런 세상은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일본이 지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갑질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또 일본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불만은 속으로 새겨왔는데 이제는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힘도 일본보다 못지않게 길러졌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오히려 능가했고 그 다음에 한류 문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산업이라든가 곳곳에서 반도체, 전자상가, 가전제품, 그 다음에 조선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저 군사무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문화 웬간한 건 다 일본 넘어섰어요. 자,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일본이 이제 한국에 쉽게 갑질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요. 더 이상 일본 앞에 작아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한일역전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동안에 2021년도 1월 달에 이 책을 내고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일본이 과거에 일본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내가 유학할 때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엄청났어요. 그때는 30년 내로 일본 따라간다는 생각은 아예 못했다니까요. 그랬던 일본 사회가 80년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버블이 꺼지면서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그때부터 30년 넘게 뒷걸음질 내지는 옆걸음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은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썼고, 그 쓰게 된 이유는 자, 앞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기죽지 말자.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기 안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세대 있잖아요. 6, 70대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바로 비판 들어옵니다. 어떻게 일본을 함부로 그렇게 비판해? 왜? 그분들이 살아서 무역 활동이나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분들은 과거에 일본이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거 몸에 배에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쓰고서 그걸로 가지고 곳곳에서 많이 다니는 특강도 하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니까 지금은 한 4년, 5년 좀 돼가는데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유튜브 들어가 보면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다는 그런 유튜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 책 냈을 때에도 아예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얘기들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일본이 아니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 앞에 사실은 많이 기죽어 살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영상을 이제 이렇게 찍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뭐냐면은 제가 50대입니다 하면서 그동안 일본 앞에만 쓰면 작아졌고 일본 앞에 기죽어 살았는데 이 박사님의 영상을 보고서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 댓글이 제가 딱 바라던 댓글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가 있고 또 외교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외교 관계라는 게 한국 정부가 일본 앞에 강하게 맞서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아베 정부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때에 한번 보세요. 그때 한국 여론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엄청 비판했어요. 왜? 힘도 없으면서 일본한테 기어오른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나는 그때 문재인 정부가 그 아베 정권이 세계 소재를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나는 땡큐라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수출 규제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 나는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거 고맙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정부도 강하게 나갔는데 여론이 많이 받쳐주지는 못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아직 중과 부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힘이 아직 일본한테 잘못 기어올랐다가 정말 나라 망할지도 모른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걸 깨기 위해서 내가 한 거예요. 이게 여론이라는 거예요, 여론.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사실 일본 별거 아니다. 옛날 일본이 아니다는 걸 내가 계속 얘기함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외교적인 실패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한일 관계 외교를 펼 때에 당당하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고 우리가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먹혀들 수 있는 거다. 과거에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한국이 아직도 힘도 없으면서 일본한테 막 기어든다. 그러다가 진짜 나라 망할 그런 글들이 특히 보수지에서 굉장히 강했죠. 제가 한일역전 책 쓴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분들한테 일본 앞에 기죽지 말고 한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성장을 했고 한일 관계에 힘의 역전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일본 앞에 그런 식의 그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처음이라서 이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들어보시면은 일본이 옛날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국가가 됐다. 단적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끝낼게요. 80년대 말 일본이 절정에 갔을 때 그죠? 그때가 일본 GDP가 세계 전체에 차지한 비율이 거의 18%에 가까이였어요. 엄청나죠? 네. 그 당시에 미국이 한 40% 좀 넘었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합하면은 60% 넘었어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죠? 네. 그때 미일 관계는 엄청났죠.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는 미국이 완전히 대빵이고 그 중간 보스가 일본이고 우리는 꼬봉인 거예요. 일본 말로 하면. 그런 관계가 형성됐었는데 지금 어떠냐? 지금은 일본이 3.8%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GDP에 차지한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다가 찌그러진 거예요. 일본이 이만큼. 그런데 한국은 상당히 발전해가 두세 배 정도 팽창을 했고 일본은 오히려 찌그러들었고 그러니까 30년 전에 한일 관계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변화를 반드시 읽고 생각을 바꾸시라.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일본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앞으로 대등하게 외교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 주장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일본이 좀 뭔가 앞뒤 안 맞고 비논리적이고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는 우리 당당하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대등한 관계로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걸 확실히 알아두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굉장히 필요한 얘기예요. 일본이 최근에 네. 이제 선거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자민당이 완전 참패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원인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민당이 그동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해왔죠. 일당이. 그 왜 그랬느냐. 자,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하고 나서 한동안 혼란스럽다가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떼돈을 벌기 시작해서 55년 정도 돼서 60년 정도 되면 일본이 벌써 선진국 진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4년에 도쿄올림픽이 있고 이제 그 전에 한 10년 전에 55년에 사회당이 막 의원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팽창되기 시작했어요. 일본 사회에서. 그건 뭐냐. 소련하고 중공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이 팽창되면서 일본 사회도 사회주의 정치 세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일본 사회도 공산화가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CIA가 그 당시에 사회당이 한 3분의 1 정도 세력이 되었고 자유당 한 3분의 1, 민주당 한 3분의 1 정도. 그 자유당은 과거의 전전 세력이고 민주당은 전후에 그 소위 말해서 관료 사회 좀 민주적인 어떤 인사들이 결성한 단체였어요. 정당이었어요. 3개 정도가 비슷한 분포였는데 이렇게 사회당이 더 이제 팽창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쳐라. 그게 자유민주당, 자민당이에요. 그게
미국 CIA가 자금도 대고 뒤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합당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만드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쭉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80년대는 제2의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의 GDP의 18% 차지하는 엄청난 대국이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민당 최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전쟁에서 패망했던 나라를 제2의 경제 대국까지 만들어줬으니까 그때 일본 대단했어요. 미국을 곧 따라잡는다 그러고 돈 막 그냥 10,000원, 20,000원짜리는 그 동네 강아지도 물고 다닌다 그러죠. 그 정도로 돈이 막 그냥 엄청났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이 사실 거기에 자유당이라 아까 전전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군국주의에 책임 있는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에 자기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힘들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주니까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희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이 정권 잡는 거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그냥 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90년대 중반에 한번 뭐 야당으로 쪼개지면서 야당으로 잠깐 넘어간 게 있지만 그 뒤로도 바로 또 복권돼 가지고 자민당이 쭉 계속 일단 지배를 해오다가 2000년대 초반에 또 민주당으로 한 3년 반 정도 야당으로 넘어갔다가 그 이후로 다시 또 자민당이 정권 잡고 지금까지 쭉 해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80년대 말 정도는 제2의 경제대국 버블 막 끝을 모르게 올라갔을 때 그때는 최고였죠. 그러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버벅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지금 30년이 넘은 거죠. 계속 뒷걸음질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 지금 일본의 삶이 동남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미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다는 얘기는 그 일본 경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상식화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보편화돼 있어요. 일본 사회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국제연합이 인정한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이에요. 민주주의 국가고. 근데 일본은 어떠냐? 선진국에서 전락해가지고 지금 중진국 수준에 들어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남아 수준으로 거의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앞으로는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오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해지니까 자민당이 이제 너희들 이제 영도 폐기해야겠다. 이게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못했죠. 이번 참여원 선거에도 과반을 못했어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30년. 이 끝에 지금 현재 일본이 특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요. 코로나 때 일본이 한마디로 그 사회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는 게 전 세계에 까발려졌어요. 아날로그 사회. 디지털 사회가 전혀 아니니까 이게 코로나를 전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는 그때 대단했잖아. 그죠? 우리는 뭐 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 통로를 대충 추적이 가능했잖아요. 그게 왜? 디지털 사회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카드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전부 그 뭐 예를 들어 교통 카드 찍은 것만 해도 전부 다 그게 다 통로를 알 수 있잖아. 그 사람이 어디로 거쳐갔는지. 이게 디지털 사회인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야 이게 정보화가 딱 돼 있으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그게 통제가 가능했는데 일본은 전혀 그게 안 됐어요. 그때 내가 일본 사회가 내가 옛날에 알던 일본 사회는 온데간데였구나. 엉망진창이구나. 그래서 한일역전연책을 쓰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선거가 지금 참여원 선거하고 앞에 중요한 선거에서 과반을 못했다. 나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일본 자민당의 그 일본말로 쇼미 기계인가 기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통기한이 지났다. 자민당은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일본 내 야당 세력은 이번 결과를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요. 네. 일본 사회가 자민당이 그동안 어떤 당이었느냐면은 포괄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야당이 정책을 뭔가 좀 괜찮은 빠삭한 정책을 내놓으면요, 자민당이 지들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자민당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당 야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일본 사회는. 야당이란 게 딱히 없는 거예요. 그냥 자민당이 싫어서, 특히 이제 그 공산당하고 사회당은 뭐가 싫어서 그러냐면 헌법에 군대를 둘 수 없다고 했는데 자위대가 이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헌법 위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민당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자민당은 그 헌법 위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헌법을 두고서 명확히 갈린 게 그게 이제 여당 야당이 제일 강했던 부분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왕제 있죠. 일왕제에 대해서도 그 사회당이나 공산당은, 그리고 진보 세력은 이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왜? 군국주의의 책임자가 일왕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정책은 뭐 야당하고 같든 뭐든 전부 다 자민당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회에서는요, 같지만이 노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긴 말에 탄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승자에게 같이 붙는다 얘기예요. 그게 영어로는요, 밴드웨곤이라고 그래요. 밴드웨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옛날에 서부 사회로 이제 마차가 가잖아요. 그 마차가 가면은 그 당시 교통수단이 마차밖에 없잖아요. 그냥 올라타는 거야, 공짜로. 그걸 밴드웨곤이라 그래. 가는 길이 나 좀 태워줘. 지금으로 치면 히치하이킹인가? 그걸 밴드웨곤이라 그래요. 공짜로 탄다 이거죠. 가는 길이니까 나 좀 태워줘 이거죠. 그게 뭐 교통수단으로 뭐 돈 받고 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본 사회에서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기는 팀에 달라붙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다 보니까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잡는 정당이다 보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웬간하면 자민당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반골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다 자민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이 포괄정당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얘기하냐면, 지금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야당이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당이라는 게 자민당이 가운데 있다고 치면은 야당이 이게 싫어서 동쪽에 있는 야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북쪽에 야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남쪽에도 서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동서남북 양 흩어져 있는 이 정당들의 색깔은 전혀 다르잖아.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실상 내각제이기 때문에 과반이 지금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연립 여당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과반이 안 된다는 건 나머지 야당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자민당 이시바 시계를 불신임안을 던지고, 그래서 불신임안 시킬 수 있잖아, 그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야당에서 누군가 총리를 세우면은 바로 총리로 넘어가요, 야당으로. 그게 가능한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정책이 너무 달라가지고 야당끼리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자민당보다 더 우익적인 정당도 있고 완전히 좌익적인 정당이 있고, 이게 야당이 흩어져 있으니까 야당이 완전 우익하고 완전히 좌익하고 이게 협치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정책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게 야당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하고 공민당이 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정권 잡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누군가가 딱 통일해가지고 누군가 총리 후보를 내세우고 불신임안을 던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넘겨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가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정하냐 이게요, 정권이. 그러면은 자민당이 참패를 했어도 야당에서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합쳐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현재도 그럼 자민당이 참패는 했지만 자민당이 우위에 있는 것도 네, 맞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선거를 해가지고 분명히 자민당한테 너희들 안 돼 하고 메시지 던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민당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시바 시게로 너 이번에 실패했잖아. 너 물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요. 내부에서. 특히 누구냐? 아베 총리 지지하는 세력들. 완전히 울트라 우익들이죠. 이 우익들 세력들이 이 이시바 시게로는요. 자민당 내에서는 진보파에 가까워요. 아베를 가장 비판했던 사람이 이 이시바 시게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아베가 8년 가까이 총리를 할 때에 사실은 자민당 내에 웬간한 사람들은 다 아베를 지지했다고요. 강력하게. 근데 홀로 한 마리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을 해요. 홀로 이시바 시게루가 아베 총리를 비판해 왔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이시바 시게루 지지하는 세력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두 분 아예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거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번에 총리가 된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 자민당이 막판까지 오니까 더 이상 총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된 거야.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시바 시게루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본의 아베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울트라 우익이잖아요. 그 중에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여성 의원이 있어요. 아베가 가장 신뢰했고 아베가 가장 밀어줬던 사람이에요. 그 아베보다 더 우익이에요. 이 사람은. 그 매년 자기가 총리가 되면은 매년 야스군진 참배하겠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이 사람이 지난번에 총리가 안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됐어요. 매년 총리가 야스군진 참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한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나빠지는 건 물론이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왜냐? 지난번에 아베가 자기도 그때 총재 선거를 하면서 내가 총리가 되면은 야스군 진짜 매년 참배하겠다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총리가 딱 돼가지고 한 번 갔어. 미국에서 내끼놈 한마디 하니까 바로 깨갱하고 그 뒤로 두 번 다시 안 갔다고요. 그 정도로 미국이 그걸 못 봐줘요. 야스군 진짜 일본 총리가 매년 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은 미일 관계가 파탄이 날 가능성이 많다. 한일 관계 파탄, 중일 관계 파탄, 미일 관계 파탄하면 일본 어떻게 삽니까? 난리 나죠. 못 살지요. 그러니까 일본 여론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거에 있어서 자민당이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론은요. 자민당이 잘못한 거지 이시바 시게로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로 총리 그만두지 마 하는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처음 해요. 자민당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그만두지 말아라고 여론이 형성되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자민당 내에 그 소위 말하는 아베 이 정치 세력들이 선거 돈 문제, 이 부정부패 이걸로 인해서 지탄을 받는 집단이 아베 지지파, 옛날에 아베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이시바 시게루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여론들은 너희들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 말이 너희들은 막 이시바 시게루는 개가 묻은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똥 묻은 놈들이야. 니들이 무슨 이시바 시게루를 끌어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를 끌어내리고 총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이즈미 신지했죠. 고이즈미 신지는 아직 젊어서 지난번에 고이즈미 신지하고 이시바 시게루하고 다카이치 사나이 세 명이 3파전 하다가 이 합동 그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고이즈미가 답하는 거 보고 바로 그냥 여론이 팍 꺾여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아직 총리될 감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가 가장 다음 총리로 접근해 있지만 이 사람은 아직은 총리할 그 능력이 안 된다, 감이 안 된다. 왜? 아직 젊었고 앞으로 경험도 많이 쌓고 더 있다가 총리해도 된다. 자, 그러니까 누가 하냐 이거. 다카이치 사나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쵸. 메커니즘상. 될 것 같으면 지난번에 됐지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그냥 간다 이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시바 시게루가 계속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일본 내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나는 보는데 다만 이제 중간에 하야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간사장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난번 기시다파에 이 사람이 속해요.
근데 하야시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도 공부도 했고 사람이 온건하고 네. 굉장히 그 부드럽고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우유부단해가지고 결단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사실은 총리가 되려면 깡다구도 있어야 되고 그쵸.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게 사람은 좋은데 아, 그리고 브라이트하긴 한데 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기가 참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상황이 진짜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 관련해서 리더십이 항상 뭔가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의 리더십 때문에 약간 사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 메커니즘 보면 그런데 유일한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패배하도록 선거를 했을까요? 이게 네.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죠. 그 먹고 살기 힘든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드냐? 세금이 너무 많다. 이게요. 일본 사회가 봉급의 한 40~50% 떼인다는 거예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는 네. 계속 그게 올라와서 지금까지 한 50% 가까이 뗀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세금을 좀 줄여달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강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뭐 소비세를 제로로 해달라든가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럼 세금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지원금 같은 거 좀 팍팍 돌려라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절대 그건 안 된다. 왜 그럴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었어요. 네. 그동안 빚이 너무 많은데 또 빚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세금을 줄이면은 안 그래도 빚이 많은데 더 빚을 더 내서 국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도하느냐. 재무성에서. 재무성에서 절대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은 세금을 줄여달라. 또 하나는 정부가 돈을 팍팍 쓰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세금을 줄여버리고 돈을 팍팍 쓰면은 빚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돈 어디서 가져와서 그거 하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겁니다. 이 정권은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론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야당 전체가 또 자민당 내에서도 아까 다카지 사나의 아베 지지파들은 이 여론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금 줄이고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요? 아베가 그랬거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돈이 없고 또 빚을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시바 시게루와 정권이 무너지고 다카지 사나이가 총리가 되거나 아니면 야당에서 누가 총리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시바 시게루가 밀고 가는 재정 함부로 풀지 못하고 세금 줄이지 못하는 이 정책에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되는 순간 일본은 재정 파탄 날 가능성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재정 파탄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듣죠? 네. 이 정도로 심각해요.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은행 총재가 재작년에 총재가 바뀌었어요. 일본은행 총재는 보통 그 일본은행에서 성장해온 관료나 아니면 재무성의 그 은행 담당하는 재무 관료가 그걸 일본은행 총재를 했어요. 일본은행 총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박 터지니까 재무성 관료 그 다음에 일본은행에서 성장한 관료 둘이 번갈아 가면서 총재를 해라. 이렇게 타협을 해와서 해왔는데 지난번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동경대 교수가 맡았어요. 그 좋은 자리를 왜 안 하려고 그랬겠어요? 자기 임기 내에 일본은행이 파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본 거예요. 전부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년 됐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일본 경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일본 재정 파탄 곧 코앞이다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은 세금을 줄여라. 그다음 재정을 풀어서
뭐 부양책을 쓰라. 돈이 어디냐고요. 또 빚내잖아요. 그럼 빚내면 이제 재정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악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지금 국채를 일본이 계속 찍어내서 돈을 그동안 마련해왔잖아요. 이 국채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해외에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채가 떨어지면은 지금까지 일본 국채를 일본 국내에서 많이 샀다. 네. 근데 일본 국내에서 샀던 사람들도 다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지기 전에.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 정부는 돈 마련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파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어려움이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 정부는 지금 이시바 총리는 보조금도 안 주고 세금 그냥 그대로 간다 기조인데 네. 자민당에서 그 보수적인 집단들은 이제 그러면은 세금도 줄여주고 보조금도 더 준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책이 이제 향후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논리는 이거예요. 항상 경기 부양책을 냈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맞죠. 맞긴 한데 지금까지 아베노믹스가 그거였어요. 근데 10년 동안 전혀 안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풀어도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걸.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풀면 돈이 그 투자로 들어가지 않고 그 돈을 딴 데로 써버리는 거예요. 해외 투자하거나 국내 투자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일본 국내에 일단 제일 한 게 수요가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을 안 올려주고 이게 악순환이 된 거예요. 임금을 못 올려주는 이유는 기업이 이윤을 잘 못 남기니까 임금을 못 올려주고 임금을 못 올리니까 수요가 창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디프레이션 되고 계속 그래 왔는데 그래도 한동안은요 임금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니까 오히려 물가가 약간 떨어지고 하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돈을 마구 풀어도 자 돈을 마구 풀었는데 풀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일본 정부가 돈을 국채를 찍어내면은 일반 은행이 그걸 사가지고 일반 은행이 일본 은행한테 파는 거예요. 일반 은행이 이 정부가 푸는 국채를 사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야 내가 직접 살 수 없으니까 네가 사가지고 내한테 팔아. 내가 사줄게. 전부 몽땅 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은 일본 은행이 자기들이 다 사준다 그러니까 정부 채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내에 다 묶여 있는 거죠.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안 사요. 자, 그런데 이게 빚이 자꾸 늘어나면요. 제일 먼저 문제가 일본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해요. 지금 그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일본 정부가 그게 국채 그 이자가 올라가는 걸 1% 이상 못 올라가도록 딱 규제를 해놨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걸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 이자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서히 올라가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는 순간 다 팔아버리는 거야. 왜냐? 그 사놓은 국채를 더 떨어져서 팔면은 손해를 엄청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도 살 데가 없으면은 돈이 마련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재정이 악화되는 거예요. 재정이 악화되면 어떻게 돼?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연금도 못 주고 뭐 그러면 이제 노인네들 어떻게 돼?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가 이제 완전히 절단 나는 거죠. 이게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워요. 지금은 굉장히 침체된 상태인 거죠.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네. 꽤 비관적이에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이런 혼란이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도 어떤 영향을 또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은 지금 엔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풀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엔화가 폭락하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엔화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겠죠. 그럼 경기 침체도 오겠죠, 전 세계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도 전 세계 경제가 좋아야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수출 타격을 입을 거고 결국은 전 세계가 공황으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만 그러냐? 미국 빚이 얼마나 미국 달러 빚은 지금 일본은 저 병함도 못 내밀 정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막 관세를 엄청 때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관세를 저렇게 매겨도 거기에서 한 3천억 달러 정도씩 1년에 관세에서 돈이 이제 걷어들여진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그런 거죠. 관세 올리면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해 그러면 관세를 어떻게 못 매기잖아요. 근데 미국 너희들하고 이제 그 무역 안 해. 너희들 니 빼고 다른 전 세계하고 지금 무역하도록 이게 조정이 돼버리면 미국으로 가던 그 관세 그 수입조차도 사실은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잘못하면은 진짜 전 세계 공황으로 경제 공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정도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이 불안정한 것이 가장 타격이 심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 일본이 그 미국 국채를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가 폭락하면은 일본 자산이 푹 꺼질 거고 일본 자산이 푹 꺼지면은 일본 국채도 동반 하락한다 얘기예요. 왜? 일본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 일본 가지고 국채가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요. 일본 경제학자 중에서요. 이거 올해 아니면 내년에 재정 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주장하는 개요대학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가장 위험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저게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저 영향이. 저거 잘못 이제 되면은 일본에 불똥이 튀어서 일본 국채도 폭락하고 주식 폭락, 엔화 폭락, 국채 폭락, 트리플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일어날 확률이 50%까지 얘기했어요. 이번 7월에서 9월이요? 7월이 지나갔으니까 8월도 거의 다 지나갔죠. 그럼 다음 달 내로 이 폭락할 가능성이 50% 정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교수가 지난번에 한번 일본 주식이 폭락한 적이 있었죠. 14% 가까이 전후 최고로 막 그냥 갑자기 며칠 만에 폭락했을 때 그분이 그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 일본 주식이 폭락할 가능성이 99%라고 그랬어요. 99% 폭락하는데 그 날짜는 내가 정확히는 뭐 얘기는 못하겠다. 그 글을 내가 보고 나서 3일 후인가 그렇게 폭락을 했어요. 그랬던 학자예요. 그 학자가 지금 썼는 글에 여러 개 글 썼는데 전부 부정적으로 봤어요. 일본의 지금 재정이 지금 심각하다. 이게 잘못하면은 길면 내년이고 빠르면 올해 내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가장 기폭제가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그 일본의 정치가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시바 시기로 끌어내리고 다른 정치 세력으로 바뀌었을 때 바뀐다는 거는 경제 정책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뭘 말하겠어요. 여론에 영합한다는 거예요. 여론을 영합해가지고 만약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많이 푼다거나 그러려면 돈이 또 빚내야 되잖아요. 그 빚을 더 많이 낸다. 그걸 딱 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그 소위 말해서 일본의 채권을 산 사람들이나 일본 주식을 산 사람들이나 환율을 가지고 일본의 엔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한꺼번에 다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얘기해요. 그럼 일본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일본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네, 과거엔 일본이 한국을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최근엔 한류 수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한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본의 세대 차는 너무나 뚜렷해요. 한국도 만만치가 않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일본의 그 국가 경제 발전 경험이 전혀 달라. 세대차별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세대는요. 한국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 세대는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어릴 때. 거의 아프리카 최빈국의 수준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그러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초인류
선진 민주주의 경제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게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한국이 엄청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물론 그 전에도 하도 저 바닥에서 쭉 올라오면서 발전했으니까 그 높이는 우리 세대가 훨씬 더 높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선진국이라는 얘기 듣게 된 게 최근 10년 조금 안팎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20대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사는 거예요. 어릴 때 뭐 조금 잘 산다 그러다가 이제 뭐 활동할 때쯤 되면 선진국인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그런데 일본 보니까 뭐 일본도 뭐 크게 뭐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20대, 10대, 20대들은 일본에 대한 무슨 뭐 자격지심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본 앞에만 가면 작아졌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중장년층으로 가게 되면은 일본은 중장년층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경제 활동할 때는 제2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날 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는 아직도 한국을 옛날에 그 찌질도 못 살던 거기에서 크게 안 벗어났다고 보면 돼요. 왜냐?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거의 그 뒤로. 그 사람들은. 올 일도 없고. 옛날 돈 벌 때는 뭐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하와이나 이런 데 여행 갔지 한국 왔겠어요. 뭐 볼 거 있다고 한국 왔겠어요. 한국에 왔던 사람들은 한국에 기업이 있어가지고 뭐 주재원 정도 그 사람들은 소수일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 그 당시에 돈 많이 벌고 잘 나갈 때 이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보기를 바닥으로 내다봤네.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 여전히 그런 마인드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도 세대가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일본이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꺼지기 시작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은 자, 그러면 90년대 초부터 칩시다. 90년,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까지 50대까지는 이 사람들이 일본이 잘 나갈 때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야. 어릴 때 뭐 한 열 몇 살 때까지 일본 잘 나갈 때 본 사람이 그럼 40대까지 치면은 명백하게 40대까지는 일본이 막 버블이 꺼지면서 막 곳곳에서 곡소리 날 때 삶을 이어온 사람들이야. 그 이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프라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대단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일 반도체, 이제 가전제품 전부 뭐 LG, 삼성이 석권했죠. 옛날 일본이 다 석권하던 걸 전부 우리가 다 뺏어왔죠. 반도체도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던 거 우리가 삼성이 다 뺏어왔죠. 최근에는 또 이제 우리 군산복 그 군수 업체가 수출 엄청 많이 하게 됐잖아요. 일본은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K 뭐가 붙는 거는 웬간한 거 다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K-팝, K 드라마, K 뷰티, K 푸드 뭐 전부. 최근에는 뭡니까? K 뭐죠? K 데모넌터스요? K 데모넌트스. 네. K-팝 데모넌트스. 네. 와, 이게 한국의 생활 그 어떤 여러 가지 양식을 전 세계가 압도적으로 좋아하잖아요. 한국의 김밥, 라면, 한국의 그 아줌마들 뭐 모든 거 다 한국 그거잖아, 그죠?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우리 살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했어. 코리아 그러면은 뭐 조그만 어디 저 일본하고 저 중국 옆에 붙어 있는 뭐 그냥 뭐 일본 뭐 베끼고 일본을 따라하고 중국 문화를 베끼고 이런 식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특히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장노년층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2019년도에 어떤 그 특파원이 기자분이죠. 일본의 특파원이 그날 내하고 점심 같이 하기로 약속해가지고 점심 같이 먹기로 했는데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박사님 오늘 내가 어떤 장소에 갔다가 우연히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서 80대 어떤 할머니가 서울에 가면 칼라 TV가 있냐고 묻더래. 일본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본이야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너희들 칼라 TV 있냐 이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네. 있는 거야. 일본이 7, 80대들은 아직도 한국이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로 인식한다니까요. 그게 일본 사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하죠. 국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무지하. 그러니까 상당히 뭐 민도가 낮다고 보면 돼. 일본에. 과거에 뭐 물론 일본이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잘 나갈 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할 때 그때 전 세계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대로 괜찮은데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는 진짜 좀 무지하다고 보면 돼요.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그 부분들, 한국이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 선진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없어요. 이제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웬간하면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옛날 자기 아버지 세대가 바라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죠. 한국을 일본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잘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련되고 자기들이 본받고 싶은 일본말로 아꼬가레라 그러죠. 동경하는 나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뭐 최근에는 한글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낀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왜 나오냐면은 핸드폰으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어로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마하게 불편해요. 나도 내가 일본어는 컴퓨터로는 뭐 거의 자유자재로 쓰는데도 핸드폰으로는 거의 안 써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엄청 빠르거든요. 일본어로 하는 것보다. 일본 사람들도 젊은 애들은 이제 일본어가 불편하니까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로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게 일본이. 대단한 변화죠. 엄청 대단한 변화인데요. 또 최근 NHK 일본 방송 같은 경우에서 한국을 또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배경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게요. 한동안은 일본이 한국 거는 웬간하면 폄하하고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고 그 부정적인 면만을 자꾸 보여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기생충 영화가 그때 전 세계를 석권할 때도 일본에서 방송은 어떤 게 했냐. 기생충이 지하 그 생활하는 거죠. 일본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지하 생활하는 그것만 찍어가지고 한국은 아직도 이런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방송하는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전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르죠. 어떻게든 한국을 좀 깎아내리려고. 이게 일본의 대부분의 현상이었다고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안 먹혀서 가잖아 이제. 그러면 누가 뭐 그거 무슨 뭔 짓을 하는 거야 얘들. 국내에서도 그게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일본에도 제대로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 세계가 일본의 한국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이거는 빈부격차의 전 세계의 공통적인 어떤 문제식을 갖고 그걸 잘 표현한 건데 어떻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냐. 이렇게 비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BTS가 그렇게 전 세계를 막 석권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BTS가 뭐 영국의 뭐죠? 비틀즈. 거기에 비유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또 어떤 댓글들이 나왔네. 무슨 말라 비틀즈하고 비교하냐. 그러면서 비난 댓글들이 줄을 달았어요. 그게 일본이었다고. 그만큼 한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일본에도 BTS를 지지하는 뭐죠? 그 아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 인간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골방에 혼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뭔 짓을 하고 앉았냐? 너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지? 이 찌질한 놈아. 거의 그런 식으로 공격이 막 들어오니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걸 이제 아는 젊은 세대들 일본에 많이 이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인네들이나 이 중장년층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 소위 말 회계, 공인회계사, 변호사, 꽤 좀 뭐랄까 일본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비판하고
그런 댓글을 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 자체에서도 공격받고 전 세계로부터 이 SNS니까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쑥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그런 댓글을 못 달아요. 일본에서도. 그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예전 같지가 않게 이제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제 방송하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만 맨날 그렇게 깎아내려봐야 씨알도 안 먹게 돼가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럼 전통적으로 혐한 정서가 강한 보수층 반응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사실은 신경 끄면 돼요. 한국에서는 신경 끄면 돼요. 영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세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나 한글에 막 이렇게 빠져 있고 이러는 것들에 못마땅해서 야단도 치고 그런다 그래요. 그렇지만 먹혀 들어가나?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왜 저럴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게 돼요. 재밌네? 매력적이네? 그러면서 하나 둘씩 투항해 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사랑의 불시착 있죠. 그거는요 일본의 남성들이 엄청나게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북한 사회를 상당히 많이 그렸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나라야? 맨날 핵 문제로 가지고 그렇게 도대체 저 인간들은 뿔 달린 괴물들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북한 공산당은 뿔 달린 괴물로 인식했다고요. 하도 교육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드라마 속에 보니까 저기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네. 그런 게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그 획기적인 드라마였어요. 그 전에 아무리 재밌다 그래도 그거는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이 봤는데 사랑의 불시착은 남성들이 많이 보고 특히 혐한하는 중장년층도 꽤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확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뭐 안 바뀐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뭐 세월이 가면 이제 사라질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은 한국 편이다. 젊은 세대는 지금 한국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젊은 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 잘 살고 능력도 있고 매력적이고 뭐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하는 얘기는 웬간하면 수용할 거고 역사 문제 같은 것들도 쉽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라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역전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한일역전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역사 문제나 한일 관계는 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흘러가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민당하고 역사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막 다투고 할 필요성을 이제는 못 느낀다. 해봤자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세월에 맡겨두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가 일본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뭐 한일 관계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매끄럽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일본 내에서 K-푸드라든지 K-뷰티 같은 게 일본 MZ세대한테 인기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엄청 많죠. 그게 약간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일본의 소비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완전히 지금 벌써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K-팝이라든가 K-드라마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K-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어때요? 잘생겼죠? 예쁘죠? 네. 피부 한번 보세요. 반들반들하죠. 반질반질하면서 하얗고 거의 어떤 면에서는 백인들보다 더 피부가 깨끗하고 하얗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저럴까? 결국은 그게 화장품 아닌가 이렇게 먼저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아지는 거고 또 음식하고도 관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 먹고 나서 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뚱뚱했던 몸이 뭐 날씬해지고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뭐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 내가 유학할 때는 참 인식이 영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그럼 한국인의 위상은 박사님이 유학하실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뭐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일본이 그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뭐 동남아도 우리가 뭐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한 단계 정도는 아래로 보는 듯한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게 명확했죠. 뭐 그리고 그 대학에서도 보면은 이제 서구에서 유학 온 학생들하고만 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사귀고 그런 게 눈에 딱 들어왔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들어올 쯤 되니까 후에노 소나타 겨울연가 바톤 터치하고 나왔다니까. 그걸로 인기가 팍 올라가는데 나는 이제 나왔다니까요. 몇 년만 더 있었어도 그 혜택을 충분히 받아들 텐데 병준이하고 저기 이거 저 손 마주치면서 나와서 나는 나오고 병준이 들어가고 그 뒤로 확 바뀌었죠. 한국 남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낭만적이고 정이 있고 인간적이고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NHK에서 그 한글 강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선생이 누구였냐 하면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한 어떤 선생님이었어요. 교토대학 교수인데 지금 이름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분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 한글 강좌를 하니까 엄청난 엽서가 날아온다. 하루에 한 3,000장 정도 날아온다. 평균. 엄청나죠? 근데 거기에 주로 하는 얘기가 후에노 소나타 겨울연가 그 대본 가지고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청률이 싹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그 엽서에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 이웃 나라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일본이 식민지를 하고 패전하고 나서 전부 철수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 쳐다도 안 봤어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저희 경제 대국이 되면서 G7에만 들어갔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미국, 유럽 얘기만 했어요. 아예 한국, 중국은 아예 언급이 거의 없어요. 내 유학할 때마다요. 한 달에 몇 번 한국에 대한 언급하는 거 볼까? 그것도 주로 한국의 유학생들이나 불체류자들이 약간 범죄성 이런 어떤 말썽 이런 것들만 기사가 나오지 제대로 긍정적인 한국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국이 옆에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떤 방송에서는 진짜 그런 얘기 있어요. 한국에 어딘지 그려보라 그러니까 못 그리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 정도로 일본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후에노 소나타가 있고 나서부터 확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 뒤로 쭉 이제 물결이 있었잖아요. 한류라는 게 흐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류가 강해지는 만큼 혐한이 강해졌고 또 그 혐한을 극복하고 또 한류가 나오면 또 좀 있다가 또 혐한이 올라가고 이게 그러니까 한류가 높아지는 만큼 혐한도 높아졌고 그랬었어요. 그 뭐냐? 한류가 주로 중년 여성들이 그랬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중년 남성들이 혐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됐다가 1차, 2차, 3차, 4차 그러다가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여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 콘텐츠 산업이 일본 시장에서 가지는 기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콘텐츠라 보면요. 화장품은 일단 옛날에는 일본 화장품이나 프랑스 화장품 이런 것들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한국 화장품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싸잖아요. 거기보다는. 그리고 약간 캐주얼한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품질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한테는 고가의 프랑스 화장품보다는
약간 저가이면서도 훨씬 더 자기들한테 맞고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을 아주 많이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한국 음식 중에서는 이제 역시 라면 있잖아. 한국의 라면들,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고 비빔밥 뭐 그러니까 한국 푸드에 대한 옛날에는 김치 같으면은 엄청 그 김치 냄새 나는 걸 막 한국인들 비하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게 김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인식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한국 라면 같은 것도 일본에서 팔면서 일본에서 만들어낸 라면에다가 한국을 막 써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제품인 듯이 이건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한국이 옛날에 뭐 60년, 70년대 일본 뭐 문구를 넣던가 아니면 영어로 뭐 좀 해서 꼭 수입했는 제품 인척하듯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일본에 진출할 때 약간 주의해야 될 리스크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그 시장 조사를 좀 잘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한류가 막 그 물밑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한류에 힘입어 가지고 사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알아서 사준다 이거예요.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굳이 광고를 안 해도 한국 제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광고가 돼 있는 거야. 한류로 인해서. 그런 이제 이점이 있으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일본 가서 사업하기에는 꽤 괜찮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음식 이런 쪽으로는 거기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잘 조금 가서 뭐 시장 조사 조금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김밥이라든가 비빔밥 그다음에 뭐 감자탕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에 가서 순두부 일본 사람들 순두부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짐이 있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위 약간 이제 마니아 같은 사람들이 한식당을 주로 갔었는데 일본에서 사는 교포들 그분들이 운영하는 한식당 같은 데 가서 뭐 야끼니쿠라든가 그 다음에 비빔밥 그 다음에 뭐 지짐이 이런 것들을 이제 순두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었는데 이제 뭐 다양해지죠. 굉장히 요리 다양해지고 감자탕 같은 것도 일본에서 유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일본에 가서 얼마든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나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의 카페들이 엄청나잖아요. 그 한국식 카페를 일본에서 하면은 나는 대박 터뜨릴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한번 아마 시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거는 이제 잘하면은 대박 터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의 카페하고 한국식 카페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일본은 진짜 카페가 옛날 전통적인 카페가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바뀌고 트렌드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카페에 놀래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멋있다, 뭐 운치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가면은 사실상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게 약간 이제 외진데 그런데 주차장만 잘 정비해놓고 거기에 내부 수리 쫙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카페를 딱 해놓고 그러면은 차가 있으면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전혀 문제 없이 다 찾아오거든요. 그 분위기 좋고 그러면은. 근데 그 일본에는 후배한테도 거의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상당히 관심을 갖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역시 뭐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 이제 돈 많은 사람은 한번 실패하더라도 또 한번 재기하고 뭐 그렇게 다시 트라이 해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나는 해보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요. 네, 최근 트럼프가 일본과 관세 협상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15% 관세 협상이 일본 기업에 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뭐 25%였다가 25%로 바뀌었고 또 한동안은 뭐 한국은 그냥 15%인데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FDA를 이미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관세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 그냥 15%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기존에 관세가 있던 거에 플러스 15%라고 미국에서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다가 일본의 그 담당했던 경제산업성 장관이 아니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아니 그때 우리 얘기는 그게 아니었잖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5% 하는 걸로 기존에 15% 이상 안 됐던 거는 15%로 15% 넘었던 거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또 가봐야 가봐는 거니까 하여튼 뭐 트럼프는 뭐 변덕이 죽을듯 돼서 이제 결국 가봐야 가봐는 거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15% 정도인데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그 관세 매긴 거에 대해서 사실 자동차잖아요, 그죠? 일본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였는데 자동차가 15%로 되고 뭐 한국도 15%고 유럽도 15%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국 차, 유럽 차, 일본 차는 조건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차하고 경쟁이 이제 좀 엄해진 거 아니에요? 가격적으로. 근데요 미국 차라는 게 미국 차가 미국에서 조립하는 게 부품까지 다 미국에서 만드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요. 부품을 어디서 캐나다나 저기 멕시코에서 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 수입한단 말이에요. 거기 관세를 다 매겼어요. 그 미국 차가 오히려 관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불만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부품을 미국에서 다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만들지. 그걸 어떻게 다 만들어 몇 년 사이에. 앞으로 진짜 다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5년 가까이 걸릴 거라 보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끝날 때야.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만약에 민주당으로 넘어가다 치자 관세를 그냥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동차 관세는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거 15%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경쟁력이 있어서 미국 자동차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캐나다가 30몇 %고요. 관세가. 멕시코가 25%. 거기다 부품이라든가 거기서 미국 자동차 거기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만드는 그 자동차들은 25%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있냐 이거예요. 그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그러니까 비판을 엄청나게 한 거죠. 사실은 관세를 그렇게 매기는 이유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를 니들 거기서 공장 생산하지 말고 미국 국내로 들어와라.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관세 수익. 그걸 이제 트럼프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한 3천억 달러 연간 그렇게 계산했던데 뭐 그 정도 이제 그 돈이 굉장히 이제 아주 맛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세를 그렇게 매기는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뭐 1년에 3조 달러라든가 미국의 그 부채가 이자만 그 정도라든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그렇게 매가지고 거기서 달러를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자 갚고 뭐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마인드인 것 같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일본이 또 대미 투자로 760조 원 가량을 이제 약속했다고 발표했는데 투자가 정확히 뭐를 하는 건가요? 자본을 이제 일본이 그만큼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뭐 틀을 이제 마련하게 돼.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마이너스 통장 있죠. 그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일본이 만들어준 거야. 이해하기 딱 좋죠. 그게 이제 5,500억 달러 그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은
투자하고 싶은 공장이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있으면은 요 일본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거기서 투자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니까 알래스카에 뭐 LNG인가 네. 가스 이제 그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이제 수출하도록 설비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야. 추출하고. 근데 거기가 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없다고 대들 보죠. 네. 말도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익이 안 나오면 자기들 이익 하나도 못 건지는 거 아니야. 완전히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이제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그 알래스카 그 가스 추출하는데 거기에 투자는 이 투자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별로 저게 성산도 없는 데다가 투자한다 이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했는데 그 중에 1,500달러가 마스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스가. 네. 마스가라는 게 마가라는데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거기에다가 가운데 S자를 하나가 마스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한국에서 한국의 조선 업체들, 조선소에서 우리 투자를 지금 미국이 군함을 거의 못 만들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리도 거의 제대로 못하고 미국 조선업은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해군력이 중국은 뭐 1년에 몇백 척씩 만들어내는데 미국은 뭐 한두 척 겨우 만들어낼 정도고 수리조차도 1년에 뭐 몇 척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짜낸 게 한국에게 헬프미를 한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조선업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HD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마스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조선소를 짓고 미국인들 노동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생산력의 한 10배를 한 5년 사이에 해내겠다. 이런 플랜을 딱 제시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여기에 투자하는 거 좋잖아요. 거기에 1,500억 달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알짜배기잖아. 알맹이가 탄탄하잖아요. 제대로 된 투자잖아요. 거기에 1,500달러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2,000달러는 일본은 5,500억 달러 어디 막 이상한 데 쓰는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알차게 투자가 됐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협상을 참 잘했다. 협상을 잘했는 거는 우리가 줄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일본의 조선소가 있지만은 미국이 일본 조선소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 조선소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일본보다 월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카드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이거 관세 협정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일본보다는 협상력이 훨씬 더 결과가 훨씬 더 좋았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미리 그런 걸 마스가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제시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아주 협조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25%를 15%까지 낮출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잘한 편인 거죠. 맞아요. 뉴스만 봐도 일본에 비해 훨씬 선방했다 이런 뉴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럼 트럼프가 일본한테도 약간 말을 바꿨다가 다시 그대로 가긴 했지만 한국한테도 말을 다시 바꿀 확률도 있을까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또 우리가 카드가 있잖아요. 네. 조선 있잖아요. 1,500억 달러 너희들 그렇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뭐 그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카드가 명확하다니까. 그럼 바로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해군력이 중국보다 팍팍팍팍 떨어진다고. 그럼 패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5년 후, 10년 후에는 해군력에서는 중국이 패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
그걸 카드를 벌 수 있나요? 한국은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뭐 우려할 건 없다고 나는 봅니다. 또 최근 미일 관계에서 균열이 좀 생겼다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게요.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이제 컨트롤하는 경찰 국가로서의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일본이란 나라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패전한 다음에 미국이 GHQ가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다시 냉전이 터지면서 다시 미국이 일본을 키워줬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고 그런 그게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이면서 협조적이고 굉장히 그 좋은 파트너였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종순한 파트너. 굉장히 그 얘기하면 잘 따라주고 잘 협조해주고 이런 이제 거기에다가 돈 많잖아요. 이거보다 좋은 동맹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일본을 넘버원으로 쳤고 그 밑에 이제 한국을 뭐 세컨드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일본이 전 세계에서 차지했던 GDP는 전 세계의 18% 가까이까지 80년대 말 피크 때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GDP의 1%를 방위비로 쓴다 하더라도 총량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2% 쓴다 해도 3.8%밖에 안 되니까 38%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예산에서 거기다 엔화가 가치가 또 폭락했잖아요. 2% 해봐야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 일본의 그 쓰임새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찌그러졌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한미일 공조 같은 거 아예 개념이 없어요. 동맹국가에 뭐 같이 뭘 손잡고 으쌰으쌰 해서 뭐 경찰 국가로 활동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오히려 동맹국도 이놈들이 더 우리를 뱉게 먹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한테 받을 게 별로 없는 거야. 일본이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돈이라도 있었지.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미국 무기를 팍팍 사주니까 그걸로서 아주 이쁨을 받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럼 뭐 줄 수 있는 카드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야? 핫빠진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줄 게 많은 거야. 문화도 그렇잖아요. 이분이 지금 K-pop 헌터스 뭐 데몬스 뭐 네, K-pop 데몬 헌터스. 그게 지금 뭐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요. 어린애들한테. 야, 이게요. 이게 진짜 극적인 게 한국 그러면은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어요. 이만큼 실력이 있으면은 항상 깎고 봤단 말이에요. 더 못나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떠냐? 코리아 카운터야. 한국 거라면 무조건 카운터 해주는 거야.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거기에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 저게 이제 속편도 나오고 이어질 거라고 나는 봐요. 저 세계가.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게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카운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카운트를 한다는 거는 요만한 실력이 있으면 디스카운트는 이만큼 받았겠지만 카운트라는 건 더 뻥튀기해서 보는 거지. 한국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걸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여론이 그런데 대통령이 여론을 무시합니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면 그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이제 더 달라지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보다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더 강화하려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줄 수 있는 게 많으면은 한국이 매력적인 게 많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지금 보면 코리아 푸드 같은 것도 코리아 뷰티, K-pop, 드라마 다 지금 미국에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미국의 여론이 과거에는 일본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이겠죠.
근데 지금 서서히 이제 한국이 치고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은 내려가면서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교차점이 그려질 거고 이제 역전이 일어나겠죠. 한일 역전. 이제 그런 날이 모자랐다고 나는 보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 역전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으로서 활동한 게 6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는 선진국으로 세계에서 어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대. 그러니까 40년 가까이를 선진민주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를 휘젓다고 보면 돼요. 90년대까지 보면. 2000년대부터 완전히 이제 뭐 잃어버리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겨우 선진국이라는 게 몇 년 전에 이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겨우 몇 년 됐고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한 40년 가까이를 전 세계에 뿌려왔고 그 차이는 아직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있는데 한국이 지금 급속도로 특히 한류로 인해 가지고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나는 5년 내로 일본은 완전히 역전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 면에서. 근데 트럼프가 막 여론뿐만 아니라 뭔가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려면 트럼프가 또 한국에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럼 뭐 돈이죠. 뭐. 하여튼 한국 너희들 우리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니까 돈 많이 내. 거의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갈치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한국 외교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관세 문제도 그렇게 발빠르게 마스가 같은 것들 잘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어필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방위비 뭐 13조 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볼 때 그대로 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는데 얼마나 근데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방을 해가지고 그 액수를 줄이느냐 그 문제는 이제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트럼프는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너희들 지켜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이 30% 맞을까요?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의 군사력 가지고 군사 능력, 국력 가지고요. 혼자서도 북한은 감당이 가능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핵무기 때문이라거든. 그런데 미국이 핵우산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핵우산이라는 게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거의 설득력이 없어요. 그게 한마디로 뭐라 그러나 속빈 강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과거에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지 않을 때는 그게 충분히 통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이 시카고나 저기 뭐 알래스카라든가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핵무기 하나씩 싣고 미국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자 한국에다 핵무기를 날렸다. 그러면은 핵우산이라는 거는 니들이 한국에 핵무기 날리면은 우리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날리지 마 이거거든. 이게 핵우산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날리면 그래 나도 니들 날릴 거야. 그래서 진짜 날릴 수 있으면요. 미국이 절대 한국이 핵무기 맞았다고 해서 한국을 안 도와줘요. 왜? 한국 도와주려고 북한에다가 핵무기를 날렸다. 그럼 북한이 시카고 한 방 날려버리면 미국이 초토화 되는데 그 능력이 북한이 생기자마자 이 핵우산이라는 것 자체 개념이 거의 유명무실화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실제로.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핵우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빛 좋은 개살구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순간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핵우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핵우산이 의미가 없으면은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을 압도한다고요. 한국이. 핵무기 그거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이유가 뭐냐? 북한만을 위해서 있느냐? 천만의 말씀. 전 세계가 다 합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기지라는 거. 그거는 한국하고 관계없이 미국의 그 쓰임새라는 거예요. 한반도가. 그거는 어떤 면에서 한국이 부담스러운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한국이 너희들 무인기지를 여기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넣는 거 돈 내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지 사용료를 내놔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또 지금 현재 2만 8천 명이 있는데 4만 명이 있다는 구라를 자꾸 치고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분명히 2만 8천 명이라는 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4만 명이라고 얘기하면서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양아치 짓이야.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명확히 이제 자료를 제시하고 하면서 협상을 하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 할 때에 뭐 충분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저세서로 갈 이유도 하나도 없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면은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미국이 필요를 해서 있는 거 아니냐. 북한만을 위해서라면 한국은 사실상 너희들 떠나도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떠난다면 우리는 핵무장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해국산 안 씌워주겠다면 우리는 핵무장 하면 된다는 거. 그거는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미군이 전부 너희들 돈 안 주면 철수하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면은 우리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핵무장을 우리가 추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도 그걸 전혀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한국한테 막 의지로 13조 원이나 내놔라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또 그리고 미국이 가장 탐내는 게 아무래도 한국의 조선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한미 협력 관계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시고 약간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현재로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이제 조선업인데 조선업의 하나오션이 이제 그 필리 조선소인가 미국에 그걸 이제 사들였잖아요. 사들여 가지고 거기를 좀 확장해 가지고 거기 생산 능력을 한 10배로 올리겠다. 그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협력해 나가면서 거기에 1,500억 달러 정도 이미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뭐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거는 상당히 앞으로 발전적일 거고 HD 현대조선인가 현대해양조선인가 거기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거고 현대하고 하나오션하고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선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뭔가 전개가 마련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박사님 보시기에 향후 5년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만한 사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민당 정권이 뭔가 좀 위태위태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는 사실 고립무원에 가까워요. 뭐 틈만 나면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민당 내에서는. 근데 여론이 오히려 내려오지 마, 그만두지 말라고 막 그 데모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당 내에서 지지를 못 받고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보면은 자민당의 부패 세력들이 그다음에 극우 세력들이고 이 세력들이 정권을 만약에 총리를 낸다 그러면은 한일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중일 관계, 일중 관계, 그 뭐 미일 관계도 내가 볼 때 그렇게 썩 잘 굴러갈 거라고 보질 않아요. 비극비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그런 게 하나의 계기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아까 경제 얘기했죠. 지금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감세를 안 한다. 그다음에 재정 확대도 안 한다 이거잖아요. 왜?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을 통제 규제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재정 균형을 맞추려고 재무성이 얘기하는 대로 노력한다 이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자민당이 웬간하면 뭐 앓는 소리를 하면 돈을 풀어가지고 그게 바라막기 정치라고 그래요. 돈 뿌리는 정치. 바라막기라는 게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 자민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해온 이유는 계속 일반 여론이 뭔가 손을 내밀면 돈을 뿌려가지고 이익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전부 빚으로 다 한 거예요. 그 나는 이상한 게 일본 국민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부한테 계속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시바 정권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너희들 내려오라고 이제 투표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야당이 되든 여당이 그 여당 내부에서 다른 세력이 되든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감시하겠다 그러고 적극 재정하겠다 그러고 만약에 그래서 정권이 그렇게 넘어왔을 경우에 이게 이제 진짜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여있는 그 부채에서 더 부채가 커지면서 이게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일본의 국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를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안 사기 시작하면 일본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돈이 마련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정부의 재정이 그냥 폭망하는 거죠. 이게 제일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장 내가 볼 때는 위급한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입니다. 사실은 지금 해외에 투자한 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일본이 해외 투자한 해외 자산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독일하고 비슷하거나 뭐 독일이 좀 앞섰다는 얘기도 최근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한 1,000억 달러 정도인가. 부채가 1,440억 달러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해외 자산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이 국내로 안 들어와요. 그 정부가 국내로 들어오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기업이 밖에 나와서 투자하는 건 그 돈을 국내 안 가져 들어오는데 왜? 그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하면 돈 더 많이 버는데 국내 가져 들어와서 투자해야 잘못하면 원금도 까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일본이 무슨 재정 뭐 파탄 어림도는 소리. 해외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외 자산은 일본 국내에 안 들어오면 그게 내 돈이 아니에요. 그게 그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예를 들어서 저기 베트남에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거기서 돈이 막 벌리는데 그 돈을 가정에 가져와서 와이프한테 돈을 줘야지 그 돈이 내 돈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 다시 또 투자해. 또 땅 사고 또 공장 짓고 거기 돈이 계속 거기서 있어. 그게 내 자산인가? 아니죠. 내 가정 살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돈이에요. 그게. 그런 맥락인 거예요. 이해가 쉽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태도를 갖고 가면 좋을까요? 일본 관련 투자를 아예 그냥 하지 않는 쪽이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방법일까요? 나는 한국인들 같으면은 일본 투자는 내가 볼 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주식도 그렇고 국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특히 엔화 같은 것도 이게 폭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어떤 얘기 나오느냐면요. 패전한 다음에 일본이 국가가 배상해야 될 돈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해방하고 나서 1년 된 1946년에 은행에 맡겨놓던 돈을 일반인들 맡겨놓은 돈을 전부 지불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국가가 다 뺏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배상을 해줬어요. 그럼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뺏겨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재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네요. 일본도. 많이 안 좋죠. 많이. GDP의 260% 넘어요. 전 세계에서 톱입니다. 미국이 100% 정도 되나? 뭐 독일이 160, 뭐 100 좀 넘나? 뭐 그 정도예요. 한국이 지금 50% 정도 되고요.
근데 일본이 260% 넘어요. 정확히는 265%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빚이 일본 은행이 한 600조 엔 정도를 빚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빚을 일본 은행이 안고 있다고. 근데 일본 은행이 안고 있다는 거는 일본 은행이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그 빚에. 그 이자 지불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국채 발행을 한다. 감세를 하고 적극 재정하려고 그러면 지금보다 국채 더 많이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안 사줄 거예요. 그럼 일본 은행이 다 또 안 해야 된다고. 근데 일본 은행은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은 작년인가 그 줄이려고 그랬어요. 국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매입을 줄여 나가려고 그랬어요. 분기별로 4천억엔 정도씩. 그러는데 다시 더 사야 된다 그러면은 자 가던 이 계획이 확 뒤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 이 일본이 이게 심각하다. 재정이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채를 안 산다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던 것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와라르 무너지는 하나의 기폭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어때요? 내 얘기가 설득력 있죠? 이거 일본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이 흐름이 딱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이 만약에 무너져서 다른 정권으로 넘어갔다. 이시바 시게로 이제 총리 그만두고 다른 정권으로 넘어갔다. 그 정권이 왜 생기겠냐고. 여론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감세로 갈 거고 적극 재정으로 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재정 파탄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오늘 이명찬 박사님과 일본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박사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오늘 처음 뵙는데요. 뭐 제가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해 왔는데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이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왔고 그건 어디까지나 팩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모든 거는 일본 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이 쓰는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분명히 제가 근거 없는 얘기하면 바로 뽀롱이 날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최근에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일본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인식에서 오늘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은 분명히 일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자료를 제공하는 거지 강요하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들으시고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고 하는 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투자와 미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